평택항에서 일어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이거로 산재 대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관련된 전담팀 구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먼저 평택항에서 일어난 사고가 어떤 거였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달 22일 날 고 이선호 씨가 이제 300kg 쇳덩어리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분은 아버지가 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반장이었고 20대 청년으로 이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개방형 컨테이너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CCTV를 봤는데 이렇게 넓게 있고 다 오픈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양 옆에 이렇게 묵직하게 날개라고 하는데 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선호 씨는 이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지게차가 이 컨테이너 그 벽 있죠. 날개 이거를 이렇게 바닥으로 접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선호 씨가 반대쪽에 있었고 지게차는 그 반대쪽에 있었던 날개를 이렇게 접는데 확 이걸 접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반대편 날개도 이렇게 같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선호 씨는 그 벽, 그 날개 밑에서 이제 쓰레기를 줍다가 갑자기 이제 300kg짜리 쇳덩어리가 본인을 덮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충격으로 반대편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핀을 꽂던지 이게 쓰러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게 부실하게 없다 보니까는 이선호 씨 같은 게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고는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산재 사고의 그 전형이랑 너무 똑같아요. 일단은 위험의 외주화. 이 부두가 해수청이 항만하역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에서도 이제 다른 데 외주를 줘가지고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온 위험의 외주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고 또 현장의 안전관리 부재 이 세 가지로 이 사고의 원인이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이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제 후진적 산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7년 8년 해가지고는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노동부 장관한테 사고 방지 TF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그럼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기구를 발족을 시켜가지고는 산재 사고를 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이렇게 전문화해가지고는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줄여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산재 사고 감소와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안만 가지고 법원에서 이거를 뭐 진행을 해서 처벌하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처벌이 아니자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지 TF팀 꾸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걸 어느 인적 범위까지 그 준수를 시켜야 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산재 공약이기도 해서 더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 업체가 해운청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 국가의 기관인데 그 안에서 또 해수청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전담팀 하나 구성이 된다면 과연 다 되는 걸까? 어떻게 또 전담팀은 구성을 해야 할까? 지금 말씀해 주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면 내년 시행을 두고 어떤 보완이 조금 필요할까? 두 분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됐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뤘었는데 허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인에서 49인 사업장 적용이 2년 유예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년간 유예했을 경우 정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 감축이 되겠느냐라는 논의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안전 관련 교육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에서 일했을 때 느낀 바가 있어요. 공공은 안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뭐 벌점이 온다던가 처벌이 있겠죠. 그렇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던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공공은 서류 하나하나가 요즘은 전자문서로 책임자 이름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최종 결재권자고 누가 이 안을 만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벌이 물론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주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이유가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집행유예 내는 가벼운 방식이라든가 벌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요성이 잘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국회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최근에 산업재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왜 노동자들이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잘 모르고. 그래서 요즘은 그 장치를 만들어서 미리 장치를 넣어서 유독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기술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락사고 났을 때 안전관리 교육했는데도 노동자가 안 지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추락사고 시에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에어백을 만드는 기술도 활용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형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법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정유예를 하려면 이런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기술 지원비를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준다던가 현실적인 방안도 같이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또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 안전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적 부분이 좀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 돼야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 그 전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허점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만 이게 통과가 되면은 모든 산재가 따라서 줄어들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의 취지가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이게 경영 책임자한테까지 중벌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걸 일단 위하 효과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건데 허점이 많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법원에서 형사재판해가지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법안에 보면은 누구를 어떤 경우에 처벌한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나요? 그러니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적 관리 의무라는 게 뭔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는 대기업 총수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결국 형사재판에 가서 입증의 문제로 넘어가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를 했던 꼬리 자르기 문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업자는 본인의 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는 원칙으로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은 총괄 어떤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에서 진 사고까지도 도급한 사람한테 원청업체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법이 있다. 거기 보면은 안전보건 의무가 600몇 개가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보면은 관련해 가지고 조항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럼 법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게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처벌만 늘린다고 통과를 한 게 중대재해처벌법 너무 급속하게 통과가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두 법안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서로가 다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충돌되는 부분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그런 관리 책임을 이미 구체화된 게 있는데 그거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넓혀놨는데 이걸 어디까지 누구에 대해서 넓힌다는 건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없다.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꼭 우리가 손해배상 늘린다, 징벌적 손해배상한다, 처벌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해배상 같은 문제도 뭐냐면은 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데 영미법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라 가지고 증거 개시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없이 무조건 손해배상 액수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점을 인지하고 국회나 정부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 의무인데 결국 이게 돈 문제, 시간 문제, 비용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백이라든지 가스 누출 애초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예방 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 처벌 범위만 넓힌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진짜 근데 참 답답하네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선의의 의지로 투자하면 좋은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공학원의 또 다른 특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익도 내야 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CEO들이 그 기간 내에 주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돌려주는 문제를 계산하다 보면 사실 안전 문제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희소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아마 시행령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을 해서 입법 예보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지금 노동계하고 경영계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사 입장이 다르군요. 이제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기업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걸 부과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 8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5월 8일까지죠. 39명이 숨졌다. 그러면 거의 40명이 죽을 때까지 과연 경영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결국 자꾸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이 안을 지난해에 통과시킬 때도 사망했던 김용균 씨 어머니가 단식하고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연말까지 분명히 지금 당대표 선거 야당에서 하고 또 싸우고 하다가 한 해 다 갈 텐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아동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문제만큼은 진보 보수에 구분이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발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좀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책임도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노사 간에 협의가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가 부담해야 되는 안전 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 전체 법 체계 내에서 어떤 기본 이론을 떠나서 당위성만으로 제정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청업체랑 하청업체는 별개의 법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그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돼요. 이미 판례에서 총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주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인정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안전 의무 관련해가지고는 기업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뭔가 어떤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은 이게 분명히 자기들의 책임을 하청업체에다 그렇게 줘가지고는 적은 비용으로 어쨌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양측이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안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기본 법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당위성만으로 어떤 정서적인 감정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아까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라고 하셨는데 산재 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2년간 유예한다는 것도 이거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허점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관련 전담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에 따라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저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그 낙태죄 효력이 사라진 이후에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임신 중지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또 의료 접근을 어렵게 만들 거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연 포럼에서 관련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 하거든요.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난해 연말까지 기존의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됐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은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냈던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냈던 안은요. 우선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고 14주까지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제한적 허용, 조건적 허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느냐. 성범죄에 따른 임신, 근친간 임신 등이 들어가는데요. 네. 또 뭐 건강상으로 유전자의 문제 등이 들어가는데 다만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아이가 셋인데 넷은 도저히 못 낳는다든가 또는 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숙려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상담도 정도에. 받아야 되고. 예. 그런데 여성계에서 지적을 했던 거는 24주까지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건에 달했을 경우에 더 일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을 모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대한산부인과의학회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렇게 법이 붕 떠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에게만 책임이 돌아온다. 그래서 예전에도 의사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혼선이 가중된다라고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연구 결과 일부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당사자들에게 그럼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최근 5년간 임신 중지 경험을 했던 만 19세에서 44세 602명에게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이라던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네. 이게 더 심한 거는요. 비수도권 여성들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병원이 적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통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의료인들이 만약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응답자들이 한 70% 정도인 69.4%가 그럼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부권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현재적으로 이제 거부권이라고 법적으로 쓰여 있진 않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소송까지 갈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여성이 소송까지 감행하면서 그 병원에서 시간을 일단 다 버리게 되죠. 그렇게 시술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숙려 기간을 의무화한 것이 그럼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여성들의 한 60.8% 응답자가 오히려 내가 결정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임신 중단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실 계속 제기가 됐었고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가 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그냥 정체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물을 통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든가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형법 이런 것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한다고 있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과 또 관련 토론회 했던 참가자들이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 중요한 주제들 항상 맨날 2개씩 다뤄도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첫 번째 안을 좀 저희가 깊게 다뤘으니까 두 번째는 한 말씀씩 좀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사실상 위헌 결정 난 거잖아요. 맞죠. 헌법 불합치. 근데 이 위헌 결정이 나기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낙태죄 조항은 사실 사문화돼 가지고 제대로 처벌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임신 초기까지는 처벌을 안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원래 사문화돼서 잘 안 해 있고 그러면 임신 초기가 아니라 중기 말기 돼 가지고 낙태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어떤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3분 즉석칼에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또 하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부 안을 보면은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임신 중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이건 지금 종교계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지죠. 더군다나 서울같이 뭐 병원이 많은 데도 아니고 비수도권이면은 의료보험 적용도 아직까지는 경제사회적 이유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나의 어떤 자기 결정권에 제한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빨리 형법이랑 모자보건법 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혜연 교수께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성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처벌,
죄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는 됐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후속 입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참고로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가 냈던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전문가들이 네. 임신 중지를 범죄로 여기지 않고 완전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숙려기간이나 이런 것이 언뜻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규약이 있거든요. 네. 국제사회 기준을 좀 들어보고 좀 검토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에 맞는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자, 아쉬우십니까? 예. 아니, 네, 다음에 또 저희가 관련된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